본래의 애걸 이 30 초입에 접어든 그녀는 남편의 돌발적인 자살 미수에 하늘을 멍청이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어머니가 처음에 어째서 그다지도 죽을 듯이 그녀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그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다. 남편 호식은 그녀보다 2살이 많은 바로 이웃집 소년이었다.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개를 넘는 울창한 산길로 그와 함께 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학생 수도 전교생이래야 30여 명인 오지의 학교라 그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문을 닫아서 지금은 이름이 잘 알려진 어느 화가가 학교를 빌려서 화실로 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가 황소의 뿔에 받쳐서 죽은 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골을 떠났고 도시로 나온 어머니는 시골시골로 맛을 낸 곤드레 밥집을 열어 돈을 벌었다. 그녀도 대학을 나와서 작은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터라 둘이 살 수 있는 자그마한 도시 변들의 집도 장만하고 아주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는 시기에 이웃집 소년이었던 호식 청년이 나타났다. 그들은 바로 결혼의 뜻을 모았고 일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저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는 걸 이상할 정도로 역고했던 어머니는 결혼식 전날까지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다. 그 자식 성격이 나빠 일찍 죽을 거야. 엄마는 멀쩡한 사람 놓고 저주하는 거요? 그 애가 태어났을 적부터 내게 지켜봐서 잘 알아. 참을성이 없어 번개불에 콩고 먹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근성이 있어. 매사에 즉흥적인 성격은 인생을 괴롭게 살아간다는 뜻이다. 게다가 정이 약하고 사내답지 않게 눈물이 많아. 남자란 고집도 있고 뚝심이 있어야 하는데 난 어쩐지 결혼 깨름칙해. 어머니의 예언은 맞은 것일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 사연은 어머니가 예측했던 것처럼 남편의 참을성 없는 조급함과 즉흥적인 행동 때문이었다. 호식이 대학교 앞에 연 커피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이 술술 들어왔다. 지금처럼 커피점이 여기저기 문을 열었던 시기가 아닌 탓일까. 빵과 빙수까지 팔면서 아주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그녀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의 커피점에 나가 일을 하면서 좋은 지역에 작은 아파트도 사고 주식도 사고 이제 아기를 낳자고 둘이 좋아하고 있었다. 지금이야 자금이 돌자 여유가 있으니 호식은 도우미도 두고 학교가 문을 닫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골프를 치러 나갔다. 골프를 치면서 만난 친구들이 점점 수가 늘어난다. 성격이 가랑잎에 불 붙듯 빠르고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을 정도로 조급한 성격이라 그의 곁에 붙어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는데 돈이 많으니 사람들이 꼬여들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환호란 이름을 가진 친구는 남편에게 입에 혀처럼 아주 잘했다.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너무너무 나긋하게 잘해주니 남편은 그에게 빠져서 그 친구가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여보, 환호라는 친구 조심해. 그런 친구는 무엇인가 노리는 것이 있다고.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오래가는 사이가 좋은 친구야. 너무 아첨을 하니까 난 무서워.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고. 걱정 마라. 이런 친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야. 나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내 손발처럼 움직이거든. 환호라는 친구가 투자하는 곳에 커피점을 담보로 잡히고 집까지 담보로 내주고 난 직후 그 친구는 훌쩍 모든 걸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한순간에 빈손이 되어버린 셈이다.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며 대릴사이처럼 살아야 했다.
화가 치민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나쁜 친구를 찾겠다고 매일 전국을 헤매고 다니다가 술독에 빠졌고 급한 성격을 이기지 못해 하필이면 어머니의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이다. 유명 배우나 가수들이 화장실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뉴스가 그런 식으로 죽도록 점령시킨 모양이다. 그나마 어머니가 시장을 봐가지고 들어와서 발견하여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게 어떻단 말인가. 10분만 일찍 와서 목을 맨 사위를 끌어내렸다면 살렸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울어댔었다. 사위에게 주려고 갈치를 사면서 진짜 뭘치냐 다투고 값을 깎느라고 시간을 버려서 사위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푸념을 하던 그런 어머니의 한탄도 3년 전이 이래 되었다. 지독히도 덥더니 처서가 지나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어둠을 뚫고 귀뚜라미가 울어댄다.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우는지 점점 드세게 나대서 귀가 따갑다. 어머니의 온대로 잠이 들어 그 꿈을 계속 꾸면서 남편을 뿌리치고 달리는 추럭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귀청이 찢어지게 울어대는 귀뚜라미들 때문에 정신이 점점 더 맑아졌다. 달리는 차에 타면 죽는다는 속설을 어머니는 믿고 있어서 어서 계속해서 꿈속으로 들어가 추럭에서 뛰어내리라고 야단치는데 그런 꿈을 아직 꾸지를 못해 마음이 조금 찜찜했다. 그런데 귀뚜라미들이 어디에서 이따지도 시끄럽게 나댄단 말인가. 그녀는 이놈들의 소재지를 찾느라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반지하방이라 눅눅해서 항상 퀴퀴한 냄새가 고여있고 어제처럼 폭우가 내린 뒤끝에 음식이라도 흘리면 새까만 작은 벌레들이 우글거렸다. 좁쌀보다 더 작아서 꼭 검은 깨가루처럼 보였다. 아마도 겨자씨가 그만한 크기일까. 벽시계가 4시를 치는 걸 보면 곧 희미한 미명이 동쪽으로 뚫린 창문을 스며들 것이고 그때 일어나서 돈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단 30분이라도 자야 한다. 일을 하려면 몸이 최고의 보약이다. 일을 하려면 잠이 최고의 보약이다. 이렇게 가난하게 된 지경에서는 건강한 육체가 재산이다. 잠을 청해 보았다. 그런데 어쩔 거냐. 귀뚜라미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놈들은 내가 얼마나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이 소댕을 부리는 모양이다. 화가 잔뜩 난 그녀는 불을 켰다. 불빛에 잠시 울음을 멈췄던 귀뚜라미들이 불빛에 익숙해지자 다시 목청껏 울어댄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숨어있는 곳은 현관, 신발장 어디쯤이 분명했다. 요것들이 내가 저들의 진짜 우두머리요. 저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존재라는 걸 잊었단 말인가. 나 이렇게 괴롭히면 너희들 죽여버린다. 이제 울지 않겠다고 애걸해도 난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순간 남편의 무너져 내린 모습이 앞을 스친다. 이 사람처럼 서서히 죽어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죽여버릴 것인가. 파리약을 많이 뿌리면 직방으로 죽을 것이고 조금 뿌리면 남편처럼 서서히 애간장을 말리면서 죽어갈 것이다.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일은 아무리 생명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지만 너무 잔인한 일이다. 죽이려면 한 방에 직사하도록 죽여버려야지. 그 결정이 생명을 좋아하는 자리에서 자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려하는 사랑이 많은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녀는 홍도를 집어들고 손가락이 젖도록 귀뚜라미가 있는 방향을 향해 쏘아대기 시작했다. 남편처럼 고통받으면서 살아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칵 죽어버리려는 심정에서였다. 귀뚜라미 소리는 이내 딱 그쳤다. 하루 종일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이 착 가라앉는 것은 요양원에 누워있는 남편 때문이 아니다. 이미 그 상황에 이르기 나서
극복했다고 믿고 있는 터이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아하, 귀뚜라미를 죽인 탓일 게다. 출근하면서 보니 귀뚜라미 2마리가 부엌 마룻바닥까지 기어나와 날개와 다리가 여기저기 흩어진 채 너무러져 있었다. 휴지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마음이 흔쾌하지는 않았다. 벌레지만 죽음이란 아무래도 마음을 슬프게 하는 모양이다. 특히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저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여버렸으니 말이다. 그렇게도 날개가 달아 빠지게 비비면서 울어대는 것을 살고 싶다고 애교라는 그 강고를 그냥 묵살하고 죽여버렸으니 말이다. 속보로 어떤 국회의원이 내라는 모죄를 지었다고 야단이다. 무기도 준비하라고 했다나 진짜로 빨갱이가 나온 것일까? 과거의 정권에서 숨도 못 쉬게 했던 무서운 죄를 억지로 덮어 씌우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진짜일까? 근영은 화면을 가득 채운 남자가 자신에 가득 차서 만면에 웃음을 터뜨리다 못해 너무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에서 숨기고 있는 깊은 슬픔을 읽었다. 그렇게 웃어대는 것은 무서워서 감옥에 갇히기 싫다는 속내를 감추기 위한 술책일 것이라면 가면에 그 뒤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의 속내는 아마도 자신을 진짜로 주관하는 자에게 애결하고 싶을 것이라는 확신도 왔다. 그녀의 묵은질에 묵은하게 고여있던 죽음의 그늘이 예전과 달리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모양이다. 하루 휴가를 받아 한 달 만에 남편이 누워있는 요양원에 갔다. 그는 여전히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눈을 허공에 대고 멀뚱거리는 입은 반쯤 열려있다. 깎아중처럼 밀어버린 머리에는 뇌수술을 한 수술 자국이 지렁이가 들어붙은 것처럼 길어 보인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내가 손을 잡아도 눈을 허공에 받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저 맹한 얼굴이다. 하긴 인간이 산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재미와 젊은 시절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육체를 썩는 일과 요즘처럼 영상문화가 발달한 시대에는 텔레비전 화면에 빠져 사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빠져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 실실 웃어야 옳은 삶이 아닐까. 그는 벌써 3년째 먹는 재미나 아내와 뒹구는 재미도 없고 영상문화에 빠져 재미도 없이 그다지도 좋아하는 골프도 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콧구멍으로 흘러들어오는 영양제로 위를 채워가면서도 무슨 재미로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고 누워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그녀는 너무 지쳤고 그래서 울상하라고 날마다 푸점을 널어놓는 어머니의 한이 서린 흐느낌도 이제는 참아낼 기운이 없다. 남편은 저꼴로 누워서 언제까지 그녀의 등골을 빼먹어야 한단 말인가.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그래, 그 사람을 반지하방으로 옮겨가자. 그리고 콧구멍에 집어넣은 플라스틱 튜브를 뽑아내버리자. 음식 공급을 차단하자. 그러면 일주일에서 열흘이 되면 굶어 죽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자. 그녀가 시끄럽게 울어서 잠을 잘 수 없게 하는 귀뚜라미를 홈키퍼를 뿌려서 그 자리에서 죽이듯 그 플라스틱 음식줄만 빼어내면 되는 것이다. 남편에게도 그게 자비를 베푸는 아내의 사랑이 될 것이다.